자, 10번입니다. 역시 효소에 대한 문제인데요. 효소가 작용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자, 지금 A하고 B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C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초록색이 원래 두 개 붙어 있었는데 떨어져 나왔어요. 자, 이렇게 처음에 봤을 때 여러분이 우리가 의식적으로 B가 이제 효소고 A가 이제 기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이 기질과 효소가 결합한다는 사실이 똑같으니까 이 두 가지를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자, 그럴 때 이 그림에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자, 마지막에 변하지 않는 걸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응이 끝난 이후에 지금 요 B가 변하지 않고 초록색은 둘로 쪼개져서 변했죠. 그래서 얘가 이제 생성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B가 효소고 A가 기질, 즉 이제 반응물이죠. 반응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분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C는 효소와 기질이 결합하고 있는 상태. 요 뭐라고 있었어요? 효소, 기질, 복합체였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 확인하고 보기 보겠습니다. 기억. A는 B의 활성 부위에 결합한다. 그래서 효소의 기질이 결합하는 부위 활성 부위라고 했었죠. 기억 맞고. 니은 B는 한 번 사용하면 재사용하지 못한다. 효소는 재사용할 수 있는 게 특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효소는 반응 전후에 변하지 않고 재사용이 된다. 니은은 그럼 틀렸네요. 디귿 B의 농도가 일정할 때, 효소 농도가 일정할 때예요. A의 농도가 증가하면, 기질 농도가 증가하면 반응 속도는 어떻게 되는가? 자, 우리 앞에서 기질 농도에 따른 반응 속도 그래프 봤었습니다. 자, 이때 이제 조건이 이제 효소 농도가 일정할 때였죠. 그래서 효소 농도가 일정할 때 기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반응 속도는 일단 어떻게 돼요? 효소 기질 복합체가 많아지니까 일하는 친구들이 점점 늘어나서 반응 속도가 증가했습니다. 근데 이때 얘네가 무한정 증가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됐었다? 결국 반응 속도가 이렇게 일정해졌었죠. 그래서 일정해지는 이유는 뭐였어요? 처음에 나와 있었죠. 효소 농도가 일정하다고. 그래서 효소의 수는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효소가 모두 일하고 있는 포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얘네들의 반응 속도가 더 이상 증가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증가시키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효소를 더 첨가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기질 농도에 따른 반응 속도 그래프에 대해서 물어보는 복이었어요. 근데 여기 보면 계속 증가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이거는 디귿은 틀렸죠. 자, 그다음에 리을 C가 효소 기질 복합체가 형성되어야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진다. 네, 그래서 효소가 있어야지 얘네랑 결합해서 활성화 에너지 낮춰주는 거니까 리을 맞죠. 그래서 답은 기억 리을이 되겠습니다. 자, 11번입니다. 소화효소 ABC의 pH에 따른 효소의 반응 속도를 나타낸 것이다. 자, 효소는 단백질이기 때문에 그 구조, 입체 구조가 온도와 pH의 영향을 받았었어요. 자, 그 중에 이제 소화효소 ABC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 효소가 뭐고 어디서 작용하고 뭐 이런 거는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각각 이제 효소마다 이렇게 최적 pH가 다르다 이런 특징을 이해해 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보기를 보세요. 효소 A와 B는 같은 소화기관에서 작용한다. 이거는 이제 A는 뭐 펩신이니까 위고 B는 뭐 아밀레이스다. 뭐 이런 식으로 외울 필요는 없고요. 얘네가 지금 작용하는 최적 pH가 각각 다르죠. 근데 우리 같은 소화기관에서 다른 pH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같은 소화기관에서 작용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그냥 푸시면 됩니다. 무슨 효소 막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그다음 니은 효소 B와 효소 C의 최적 pH는 지금 그림으로 딱 봐도 다르죠. 그래서 니은도 틀렸어. 디귿 효소 A가 pH 7에서 작용하지 못하는 것은 뭐 때문이에요? 네, 바로
바로 단백질의 입체 구조가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변성이라고 한다 했죠. 그래서 디귿만 답입니다. 자, 12번 정상세포와 세포 소기관에 이상이 생긴 돌연변이 세포 1, 2, 3. 자, 여기 이 세포 1, 2, 3은 돌연변이가 생겼대요. 자, 얘네들을 방사성 동위원소, 이거 자기방사법 했었죠. 방사성 동위원소로 표지된 아미노산을 첨가한 배지에 일정 동안 배양한 후 정상 배지로 옮겨서 세포 소기관 ABC와 세포 밖의 방사능 검출 여부를 조사했다. 이때 세포 소기관 ABC는 각각 골지체 소포제 리보솜 중 하나이다. 자, 그러면 일단 나와 있는 세포 소기관들이랑 처음에 아미노산을 넣어줬다라는 거를 바탕으로 우리가 이 아미노산이 단백질이 돼서 분비되는 과정에 관련된 세포 소기관들일 거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분비되는 과정을 우리가 보면 나와 있는 이 골지체 소포체 리보솜을 순서대로 배열을 해보세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뭐가 와야 되겠어요? 네, 일단 리보솜이 단백질을 합성을 먼저 하죠. 그 다음에 리보솜이 이걸 누구한테 갖다 줘요? 네, 바로 소포체에 갖다 주면 소포체에서 단백질을 가공하죠. 그리고 골지체에다 갖다 주면은 얘가 이거를 잘 포장을 해가지고 세포 밖으로 분비를 해줍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정상세포의 경우는 보면 얘네들의 지금 세포 소기관이 다 정상이니까 아미노산이 단백질이 돼서 세포 밖까지 나가는 과정 ABC 세포 밖 모두 방사성 동위원소가 검출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세포 1, 2, 3은 어딘가 문제가 생겼어. 그래서 돌연변이가 생겼기 때문에 얘네들이 제대로 세포 밖까지 운반이 되지 않고 어딘가에만 이런 식으로 멈춰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디서 검출되고 안 되느냐를 가지고 이 순서를 찾아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세포 1을 볼게요. 세포 1은 지금 ABC 세포 밖 중에 C에서만 방사능이 검출이 돼요. 그렇다는 거는 이 C가 이 경로의 출발점이라는 거를 알 수 있겠죠. 자, 그러고서 C를 보면은 정상세포와 세포 1, 2, 3 모두 다 검출되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C가 제일 처음 시작점, 리보솜일 거다. 이렇게 구분을 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세포 1은 C 말고는 다른 데서는 다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아요. 자, 그렇다는 거는 지금 세포 1은 이 리보솜에서 다음 단계로 단백질이 이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포 1은 지금 리보솜에서 그 다음 단계 소포체로 가는 이 과정에 문제가 생겼다고 찾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포 2를 보면은 ABC 모두는 다 방사능 검출되는데 밖으로 못 나갔어요. 그럼 얘는 리보솜, 소포체, 골지체까지는 다 방사능이 검출이 됐어. 얘네들은 단백질이 다 여기까지는 정상적으로 왔어. 근데 밖으로 못 나가요. 그러면 세포 2번은 골지체에서 밖으로 내보내는데 문제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세포 3 하나 남았으니까 얘는 소포체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 골지체로 못 보내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퍼즐처럼 껴맞출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세포 3을 보면 B와 C까지는 방사능이 검출이 됐는데 A는 검출이 안 됐어요. 그렇다는 거는 3번을 통해서 우리가 소포체가 B고 골지체가 A인데 B까지는 지금 단백질이 왔지만 A로 못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각각 세포 소기관이 C, B, A라는 거 이렇게 찾아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세포 소기관과 어디에 문제가 생겼는지를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보기 보겠습니다. 자, 세포 2번은 소포체 이상이 있다. 자, 얘는 골지체에서 밖으로 내보내는데 문제가 있는 애였죠? 그럼 기억은 설명 틀렸고요. 니은 세포 3번은 단백질이 합성되지 않는다. 자, 세포 3번은 리보솜 소포체까지 오는 데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면 리보솜이 단백질 잘 만들었다는 거죠? 그럼 니은도 틀렸습니다.
디귿. 정상세포에서 합성된 단백질은 세포 소기관 C, B, A 순으로 이동한다. 요것만 맞죠. 자, 13번입니다. 같은 조직에서 채취한 동물세포 X와 Y를 그림과와 같이 농도가 다른 두 용액 A, B에 각각 넣고 시간에 따른 세포에게 삼투압 변화를 조사를 했어요. 자, 삼투압이라고 나와 있지만 요거 농도라고 생각해도 된다고 했죠. 자, 그렇다는 거는 지금 그래프를 보세요. 세포 X는 지금 농도가 증가했어요. 삼투압이 증가했어요. 왜 농도가 증가했을까요? 자, 여기 세포 X를 용액 A에 넣었어요. 근데 세포 X의 농도가 증가했다는 거는 물이 어떻게 됐어요? 물이 밖으로 빠져나갔기 때문이죠. 자, 물이 어떻게 해야 빠져나가죠? 바깥이 안보다 농도가 높아야 빠져나가죠. 그래서 용액 A는 세포 X보다 농도가 높아서 물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삼투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Y는 그럼 반대겠죠. 얘는 농도가 그러니까 삼투압이 지금 감소한 거예요. 왜 감소한 거예요? 얘네들은 물이 반대로 들어왔으니까 농도가 증가를 한 거겠죠. 물이 어떨 때 들어와요? 바깥이 안보다 농도가 낮을 때. 낮으니까 물이 많은 곳에서 물이 적은 곳으로 이동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1번. 세포 X와 Y 중 부피가 처음보다 작아지는 거. 자, 작아진다라는 거는 물이 밖으로 빠져나가야 작아지는 거죠. 물이 밖으로 빠져나간 건 어느 거예요? 네, 고농도에 넣은 세포 X죠. 그래서 X가 답이고요. 2번. T인 시점에 세포 X와 Y에서의 세포막을 통한 물의 이동에 대해 설명하시오. 자, T인 시점은 지금 이제 더 이상 세포의 크기가 변하지 않는 시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변하지 않는다는 거는 세포 안팎으로 물의 이동이 어떻다? 없다? 요거 주의하라고 했어요. 지금 세포 크기가 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물이 이동하지 않는 게 아니라 밖으로 들어오는 물의 양과 안으로 들어오는 물의 양이 같다는 거였죠. 그래서 얘네들이 물이 이동하지 않는 게 아니라 안으로 이동하는 물과 밖으로 이동하는 물의 양이 같기 때문에 겉보기에 마치 물의 이동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뭐라고 쓰면 될까요? 세포 안팎으로 이동하는 물의 양이 없는 게 아니라 같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67페이지의 핵심 역량 키우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은 아까 봤던 이제 세포 분해법에 대한 문제죠. 그래서 보면 핵, 리보솜, 세포막과 막조각, 미토콘드리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럼 순서 먼저 써주면은 A가 뭐예요? 네, 제일 먼저 나오는 거 핵, 그 다음에 B가 미토콘드리아, C가 뭐겠어요? 네, 세포막. 막이고 마지막이 리보솜이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A, B, C, D 찾아줄 수 있고요. 자, 여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DNA 함량이랑 산소 소비량을 조사했을 때 각각 약이 제일 많을 걸로 생각되는 침전액을 골라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DNA는 어디에 제일 많이 있을까요? 네, 유전물질 보관하는 어디? 핵이죠, 핵. 물론 미토콘드리아도 자체 DNA 가지고 있으니까 DNA가 검출되기는 할 거예요. 그치만 절대적인 함량, 양을 따졌을 때는 핵에 훨씬 많겠죠. 그래서 요거는 핵 A, DNA는 핵에서 제일 많이 나올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산소 소비량을 조사했을 때, 자, 산소는 어떨 때 소비를 합니까? 호흡이죠, 호흡. 자, 근데 우리가 세포에서 일어나는 호흡을 세포호흡이라고 하고, 세포호흡은 어디서 일어나죠? 네, 바로 미토콘드리아죠. 미토콘드리아인 B에서 산소 소비량이 가장 많이 측정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포 분해법에 따라 이렇게 분리되는 세포 소기관의 순서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각각 나오는 세포 소기관의 특징까지 같이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자, 2번입니다. 그림은 어떤 세포에서 물질 ABC가 농도에 따라 세포막을 통해 이동하는 양을 나타낸 것이다. 각각 단순확산, 촉진확산, 능동수송이래요. 그래서 얘네들을 구분해 주는 건데요. 근데 여기에 하나 더 추가된 게 물질 KCN이라는 거를 첨가를 하고 물질 이동량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지금 본 거거든요. 자, 우리 여기서 이제 KCN이라고 하는 거 뭔지 모릅니다. 근데 여기에 뭐라고 설명 나와 있어요? 세포호흡 저해제라고 나와 있어요. 자, 세포호흡이 뭐예요? 미토콘드리아가 하는 거고, 미토콘드리아가 유기물 분해해가지고 에너지 만드는 거죠. 네, 바로 세포호흡을 저해 못하게 하는 물질이에요. 그러면은 에너지를 생산하지 못하겠지요. 자, 그러면은 이 단순확산, 촉진확산, 능동수송 중에 에너지가 필요한 수송 방식이 뭐였어요? 네, 바로 능동수송이죠. 자, 그리고 단순확산, 촉진확산은 에너지 필요 없으니까 KCN 처리 하나하나 하지 않으나 별 영향이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래프를 딱 봤을 때 KCN 처리하고서 확 달라진 게 하나가 있죠. 네, 뭐예요? 바로 A죠, A. A는 물질 이동하는 양이 막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KCN 처리하자마자 이게 뚝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동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A가 능동수송이라는 거를 찾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둘은 이제 둘 다 확산일 건데 그때 단순확산과 촉진확산 비교하는 그래프 있었죠. 그래서 단순확산은 물질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이동하는 속도는 그냥 계속 이렇게 증가했었습니다. 그러면 요 B가 단순확산이 될 거고 촉진확산은 어땠어요? 촉진확산은 증가하다가 결국 그 속도가 일정해졌었죠. 그래서 일정해지는 이유는 뭐였습니까? 네, 막에 있는 수송 단백질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단백질들이 모두 포화가 되면은 결국 속도가 일정해진다고 했었죠. 그래서 C가 촉진 확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찾으면 되겠어요. 자, 우리가 3번과 4번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을 이제 과학적인 원리로 적용해가지고 한번 해석해보는 문제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 오히려 나중에 뭐 대학 면접이나 이런 데서 적용해가지고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물론 입시 공부하고 문제 풀고 이런 것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생활 속에서 관찰할 수 있는 현상들을 여러분이 배운 이론을 적용하는 능력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평소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과학 분야에 이제 종사하실 분들이시니까 평소에 이제 생활 속에서 어떤 현상들을 바라볼 때 좀 논리적으로 보고 내가 배운 거 과학적으로 생각하고 이런 태도를 기르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문제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이제 과학을 좀 좋아하고 과학인이 되어야 좀 즐겁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얘기는 얼굴 보고 하면은 좋은데 참 그냥 온라인 강의라는 게 좀 그래요. 이제 시간과 효율을 좀 위주로 하다 보니까 좀 아쉽네요. 자, 어쨌든 이제 3번을 보면은요. 이제 콩팥 질환으로 콩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됐을 때, 콩팥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혈액에서 이제 질소 노폐물, 요소를 걸러서 이제 오줌을 만들어가지고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런 기능을 상실한 사람이 혈액을 투석을 할 때 반투과성 막인 투석막을 경계로 혈액과 투석액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흐르게 해서 노폐물을 걸러내는 인공콩팥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인공콩팥의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었어요.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이 기계의 원리를 파악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배운 이 반투과성 막을 통해서 물질이 이동하는 방식, 요거를 적용해 가지고 이 원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제 요거입니다. 지금 그림을 보면은 이제 동맥에서 이제 실제로 이제 투석을 할 때 이렇게 혈액을 뽑았다가 다시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혈액을 뽑아가지고 이제 혈액이 이 관을 막 지나갑니다. 근데 이때 여기 반대 방향으로 신선한 투석액을 집어넣어 줘요.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요소를 제거를 할 거예요. 자, 혈액 속에는 이 요소가 되게 많을 겁니다. 그 요소가 이제 고농도예요. 근데 신선한 투석에게는 요소가 없겠죠. 그러니까 저농도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이렇게 반투과성 막을 경계로 해서 요소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확산해가지고 빠져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소가 제거되는 원리는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농도차에 의한 확산이 될 거고요.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여러분, 물도 역시 바깥이 저농도고 안이 고농도니까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삼투 현상에 의해서 이동을 해버리겠죠. 그래서 물이 저에서 고로 막 들어가면서 혈액의 양이 막 늘어날 겁니다. 근데 그러면은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물도 역시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 물을 제거하는 원리는 뭐냐? 물은 압력의 차이를 가지고 얘네들을 과잉의 물을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혈액은 압력을 높게 걸어주고요. 그리고 이 투석액은 압력을 낮게 걸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물이 압력이 높은 혈액에서 압력이 낮은 투석액으로 빠져나오겠죠. 이렇게 이제 과잉의 물을 제거를 합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여러분들한테 이제 투석 원리를 뭐 외워라 이런 게 아니고요. 이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제 우리가 배운 걸 활용해서 논리적으로 확산이나 뭐 삼투, 압력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과학적으로 대답을 할 수 있는가 이런 능력을 보는 거거든요. 나중에 면접이나 이런 데서는 그러니까 단순 지식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런 식으로 좀 사고력을 과학적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들이 있으니까 이거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역시 자기의 의견, 신장 기증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쓰는 건데 여러분들 이런 문제들도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는 언급만 하고 넘어가기는 하지만 특히 이제 생명과학 경우에는 생명을 다루는 학문이다 보니까 생명 윤리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과학적 이익을 따지느냐, 이제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질 거냐, 뭐 이런 식의 의견을 제시해야 되는 경우도 많으니까 이런 좀 윤리적인 문제 그런 것들을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4번은 싹튼 겉보리를 말려서 마은 엿기름 가루를 우려낸 물에 밥을 섞은 다음 따뜻한 곳에 두면 1일에서 2일 동안 놔두면 식혜가 된다. 예, 식혜를 만드는 과정이 갑자기 나옵니다. 자, 식혜 여러분 어떻게 만드는지 아시나요? 자, 여러분 식혜 만드는 방법 여기에 뭐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자, 여기 나온 김에 얘기를 좀 해본다면은 처음에 이제 보리가 나오죠. 근데 보리가 싹이 막 트기 시작하는 애들을 말려가지고 빻은 게 이제 엿기름 가루입니다. 이게 마트에 가면 팔아요. 그래서 엿기름 가루를 물에다가 이제 불려가지고 여기 이 엿기름 속에 있는 성분들이 빠져나오게 해요. 이제 그런 다음에 이거를 이제 체 같은데 한번 걸러가지고 이 물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엿기름 물. 그럼 엿기름 물에다가 밥을 넣으라고 했죠. 이제 밥을 넣은 다음에 얘네들을 이제 따뜻한 곳에 따뜻한 곳에다가 한 1, 2일 놔두면은 식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밥알이 좀 동동동동동동 이렇게 뜨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요렇게만 먹으면은 뭔가 이게 좀 약간 찜찜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여기서 이거를 가열을 해가지고 팔팔팔팔 끓여요. 병에 안 걸리려면 끓여서 먹어야죠. 근데 이제 이 끓이는 과정에서 보통 여기다가 막 설탕을 집어넣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그냥 요대로만 먹으면은 사실 그렇게 별로 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맛있다고 생각하는 그 식혜의 단맛까지 내려면은 설탕을 아주 그냥 막 탈탈 들이부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거를 식혀가지고 먹으면은 이제 맛있는 식혜가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자, 근데 갑자기 지금 여기 식혜가 왜 등장을 했을까?
자, 식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관여하는 효소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이 엿기름 속에는 뭐가 들어있길래 이 우리물을 놔두면은 밥이 이렇게 밥알이 동동동동 뜨느냐? 자, 이 엿기름은 처음에 싹이 트는 보리를 말려서 만들었다고 했죠.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식물의 씨앗이잖아요. 그래서 씨앗이 처음에 싹이 틀 때는 여기서 이제 영양분이 되게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근데 보통 씨앗에는 그 영양분이 녹말의 상태로 저장이 돼 있죠. 그래서 녹말을 분해해야 되기 때문에 싹 트는 보리들한테는 아밀레이스가 막 생성이 돼요. 자, 그래서 이 엿기름 속에는 사실 아밀레이스가 들어있고요. 이 엿기름 물을, 그러니까 아밀레이스 용액을 우려내서 쌀에다가 집어넣으면은 그 쌀이 녹말이니까 녹말이 점점 아밀레이스에 의해서 분해돼서 뭐가 돼요? 엿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엿당, 이게 당이니까 얘는 이제 단맛이 나겠죠? 그래서 엿당이 나오면서 이 액체가 점점점 달아지는 거고요. 밥알에 저장돼 있던 녹말이 분해가 되니까 밥알들이 가벼워지면서 위에 이렇게 동동동동 뜨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갖고는 이제 단맛이 부족하니까 막 설탕을 넣는 거죠. 자, 그리고 아까 이제 가열을 해준다고 했는데 가열을 해주면은 이 안에 있는 효소가 어떻게 되겠어요? 네, 변성이 되면서 더 이상 작용을 이제 하지 않겠죠. 그래서 살균의 의미도 있지만은 이제 반응을 더 이상 하지 않게끔 해주는 그런 과정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식혜 만들 때 주의해야 될 점 중에 하나가 자, 처음에 이 엿기름 물을 우린 다음에 이거를 이제 밥을 집어 넣으려고 하니까 뭔가 이제 좀 막 이게 가루가 막 둥둥 떠 있고 뭔가 찜찜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 엿기름 우린 물을 내가 밥에다가 섞기 전에 막 이렇게 깔끔 떤다고 막 이렇게 끓였어. 자, 끓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안에 들어있던 아밀레이스가 변성이 되니까 밥을 집어넣어도 아무 반응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이 끓이는 과정이 효소가 작용하고 난 다음이 돼야 된다는 거, 이게 다 여러분들 과학적인 조상님들의 지혜 속에 이제 숨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효소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 실생활 속에서 예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한번 관심 있으시면은 식혜도 한번 만들어서 집에서 만들어서 한번 먹어보세요. 가쁜 식혜 엔딩.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은 이 다음 대단원 3단원 진도를 나갈 건데요. 원래는 이번 주에 개학을 한다고 해서 이제 문제풀이 하면서 여러분들 온라인 수업으로 좀 부족했던 내용 복습 정리도 좀 하고 관련된 수능 문제도 좀 풀어보고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또 갑자기 개학이 연기되는 바람에 일단은 온라인으로는 진도를 좀 더 나가고요. 여러분들 등교하시면 그때 좀 심화된 수능 문제 풀어보면서 내용 복습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